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보정이 더 관심 있다, 아니면 나는 기계적으로 찍는 게 더 궁금하다, 혹시 어떨까요? 기계적인 게 더 궁금하신 분 혹시? 다 궁금합니다. 솔직히 다 합니다. 저번에 한번 기본 조작은 네. 기본적으로 배웠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주의사항이나 네, 뭐 설치하는 데 팁이나, 있어서 뭐 네. 애로사항 그런 것들 위주로 하면서 네. 좀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네. 보정을 좀 해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얘기. 알겠습니다. 네. 그 폴라리스로 파노라마를 찍어보신 분은 혹시 파노라마 찍어보신 분 계시고, 그거 말고도 파노라마로 찍어서 혹시 뭐 그냥 이렇게 옛날처럼 패닝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찍어서 혹시 해보신 분도 계시나요? 패닝은 다들 많이 해보셨네요. 네. 파노라마 하면은 어때요? 어렵죠? 이게 잘 붙지도 않고 찍으면은 막 다 흘러 있고 막 네. 해가지고 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러는데 실패하고. 네. 그렇죠. 그게 파노라마 하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폴라리스는 일단은 파노라마 찍기 편한 게 추적이 되고요. 추적이 되고, 그리고 오버랩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겹칠지 이거를 안에서 다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찍을 때 항상 이렇게 가로는 씌워요. 근데 위로 두 줄씩 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렵죠. 네. 그리고 은하수는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죠. 이게 빨리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폴라리스가 있으면은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잡아서 좀 균일한 프레임들을 얻어가지고 그 파노라마 합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폴라리스가 있으면은 그게 훨씬 좋으니까, 제가 주변에 지인들한테 말할 때 폴라리스에서 제일 좋은 기능이 이 파노라마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추적하면서 파노라마 찍는 거는 어떤 쪽도에도 없어요. 이게 제가 이거 말고 그냥 딥스카이 찍을 때 쓰는 쪽도이가 한 600만 원 넘는 게 있는데, 그 걔도 찍으면서 파노라마를 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폴라리스에서 제일 유용한 기능이라고 저는 주변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됐고, 한번 어떻게 찍는지 어떻게 합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녹차는 이렇게 제 소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은하수 파노라마 A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폴라리스 세팅, 그리고 뭐 세팅할 때 뭐 팁이나 트러블 슈팅 같은 거는 혹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도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촬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교정 프레임이 뭔지. 교정 프레임은 파노라마에 있어서 중요해요. 왜냐면은 파노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단장으로 멋지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모아서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쁘게 만들려면은 한 장 한 장이 균일해야 돼요. 비네팅 같은 것들을, 왜곡들을 이러면은 어렵단 말이죠, 붙이기가. 그러니까 교정 프레임을 이 보고 어떻게 찍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다 모아서 보정을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아마추어 천체 사진가고요. 촬영 자체는 이제 5년 됐어요. 5년 정도 촬영을 했고, 그렇다고 그 천체 관측 취미 자체는 2006년부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즐기다가 사진은 이제 성인 들어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올해 천체 사진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상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요. 인스타그램에서 딥스카이 부문에서는 국내에서 제일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은하수 파노라마 개요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파노라마, 왜 파노라마로 찍고 싶으세요? 파노라마를 혹시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혹시? 화면에 다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다 들어가지 않나요? 네, 그럼 뭐 은하수뿐만 아니고 다른 풍경 사진도 파노라마 찍으면 또 좋은 네. 그런 것도. 고화질. 네. 네. 저는 이렇게
좋아요. 일단은 디테일이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같은 하각에서 더 높은 해상도, 그리고 더 넓은 하늘과 은하수 아치도 담을 수 있고, 그리고 크게 뽑았을 때 또 화질 저하가 없이 멋있게 뽑을 수 있고,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버리면 돼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픽셀 스케일 혹시 아시나요? 픽셀 스케일. 픽셀 스케일이 뭐냐면은 그 카메라가 몇 천만 화소 이렇게 있죠. 그 픽셀 하나가 몇 천만 개가 있는 거를 픽셀 하나에 담기는 하늘의 넓기예요. 그러니까 달을 찍었을 때 뭐 50mm로 찍으면은 50mm로 찍어서 달이 이만큼 확대 보면은 저렇게 작게지죠. 왼쪽 사진처럼. 근데 뭐 500mm로 찍어서 그 옆에 같은 사이즈로 놓고 보면은 얘는 선명하겠죠. 왜냐면은 500mm로 찍으면은 픽셀 하나에 들어가는 하늘 넓이가 더 좁기 때문이에요. 넓게 찍으면은 픽셀 하나에 이만큼 영역의 하늘이 들어갈 거고, 좁게 찍으면 픽셀 하나에 이만큼 영역의 하늘이 들어가겠죠. 그게 픽셀 스케일이고요. 전체 사진에서 픽셀 스케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뭐 해상도나 뭐 선명도 그런 것도 있지만 별을 찍잖아요. 은하수 찍을 때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별이 너무 많아요. 은하수에 흐르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울까 막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뭐 포토샵에서 무슨 필터 걸어가지고 밀어버리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별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이 은하수에 흐르는 모습을 더 강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파노라마 찍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별은 점광원이에요. 별은 확대해도 픽셀 하나가 원래는 원칙입니다. 별 자체는. 그래가지고 왼쪽 게 20mm고 오른쪽 게 50mm인데 20mm 사진 보시면은 별이 네모네모 모양이 있죠. 오른쪽은 동글동글해요. 이게 픽셀 스케일이 오른쪽이 더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해상도가 더 높은 거죠. 더 선명한 사진이 되는 거죠. 이 같은 대상인데 극단적으로 올려볼게요. 어때요? 같은 대상이요. 별이 엄청 촘촘하죠. 촘촘한 얘는 이상하게 보이는 별이 여기서 요만해요. 그렇죠? 원래 별은 한 픽셀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찍히지 않는 게 대기가 일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픽셀보다 더 크게 찍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저희가 찍는 20mm, 50mm, 뭐 100mm, 200mm, 300mm, 400mm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밝은 별은 이게 넘칠 수 있어요. 그거는 뭐 QE라든지 풀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픽셀 밖으로 넘치는 건데, 그거 말고는 원칙적으로는 별 하나가 한 픽셀이 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망원으로 찍으면은 성운은 크게 나오지만 별은 콕콕콕콕 찍혀서 성운이 더 예쁘고 별은 상대적으로 죽어서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은하수 찍을 때 당연히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취향인데, 은하수 찍을 때 이제 소프트 필터 끼워가지고 별을 뿅뿅뿅뿅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은 별을 최대한 죽이고 이 흐르는 부분만 강조하고 싶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파노라마로 찍어서 하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그 보정이 아닌 과학적으로 그걸 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은하수 아치 같은 것도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아치도 만들 수 있고, 아치가 지금 찍기 좋아요. 지금 다음 주부터 찍을 수 있죠. 은하수 다음 주부터 찍는데 한 12시에서 2시 사이에 딱 한 20mm에서 16mm 정도 해서 세로를 뚝뚝뚝뚝 한 5컷만 찍으시면 아치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다음 주부터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오히려 너무 올라가면은 아치 찍으려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찍고 위에 또 찍고 이렇게 세 줄씩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나중에 보정 때 힘들고 막 왜곡도 심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떴을 때 그때쯤 만드는 게 딱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배우셨으면은 다음 주나 한번 나가셔서 한번 찍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폴라리스 세팅인데요. 일단 뭐 기본적인 건 아시는 분도 많고 해서, 뭐 폴라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평이 제일 중요해요.
적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적도인은 이거 아시죠? 쭉 앉아서 이렇게 북극성 맞추는 적도인은 수평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폴라리스는 수평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평을 가장 제일 일단은 칼같이 맞추는 게 먼저예요. 수평을 칼같이 맞추는 게 먼저고 스톤백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뭐 올리셔가지고 안정성을 올리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얘가 여기가 길기 때문에 여기가 기울어지면 추적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수평 맞추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요. 할 때 이거 폴라리스의 이거 벤모의 이거 이 삼각대 있잖아요. 이거 위에 돌아가는 거 이게 제일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항상 잘 맞추고 하고 있고요. 수평을 항상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어떻게 앱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해볼까요? 앱으로 지금 연결됐죠? 지금 제가 카메라 세로로 세워놨어요. 세로로 세워놔가지고 이것도 잘 아이폰이라서 영어로 나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아이폰이 영어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똑같은 위치에 라이브 프리뷰 어쩌고 하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안드로이드에도 한글로. 여기 기본으로는 꺼져 있는데 기본은 이렇게 꺼진 상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로로 90도 돌려놨으면 이렇게 세로로 돼 있죠. 세로로 돼 있으면 이거 켜가지고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딱 맞죠? 세로로 잘 세워져 있죠. 프리뷰가 이렇게 해두고 하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아침 만들 때 보통 세로로 찍으시잖아요. 아침 만들 때 세로로 이렇게 찍으시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스트로로 들어가면은 그게 안 뜨네. 할 때 아스트로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캘리브레이션 하라고 먼저 뜨죠. GPS 캘리브레이션 할 때 이거 지금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이폰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이거 해가지고 하시고 항상 할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세팅할 때 카메라 뒤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뒤에 서 있고 핸드폰 앞쪽이 저한테 오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의 머리가 카메라 액정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이제 대충 가보시면은 은하수가 이쪽에 있으면 반대편에 북극성 있죠. 북극성 보고 얘가 북극성 쪽으로 갔을 때 숫자가 0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게 가끔씩 막 90도씩 틀어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조경철 전문대에서 이거 한다고 파노라마 이거 자료 만든다고 찍는데 어떤 분이 봤는데 90도가 돌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저런 요인이 있겠지만은 뭐 핸드폰 케이스에 요새 자석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자석들이 교란하는 케이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일단은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 나치만 캘리브레이션 떴을 때 이거 살짝 올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북극성 쪽으로 갔을 때 이게 360인지 0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GPS가 멀쩡한지 먼저 확인하고 핸드폰 머리가 카메라 액정 쪽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캘리브레이션 하시면 돼요. 네. 캘리브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팅하면은 어느 별로 할지 이거 뜨죠. 이거 뜰 때 좀 막막하신 분들도 있고 괜찮은 분도 있고 뭐 이런저런 말도 많아요. 무조건 안타레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베가로 해요. 베가로 주로 하고 왜냐면은 베가 주변에 그렇게 크게 밝은 별이 없어. 안타레스 해보면은 해가지고 이 조그만한 카메라 액정에 여기 보면은 별이 막 박혀 있어요. 안타레스 주변에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안타레스 해가지고 온라인 하다가 이상한 별이 온라인 하면 그때부터 추적 정확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가나 이제 주변에 크고 뭐 유명한 별이 많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하고요. 꼭 안타레스 안 해도 됩니다. 이쪽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했다가 몇 번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여러 번 하면은 정확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막상 그래서 고투에서 보면은 별이 엄청 많잖아요. 촘촘 박혀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하실 때 초점 칼같이 잡아 놓잖아요. 근데 칼같이 잡아 놓으면은 밝은 별도 한두 픽셀, 어두운 별도 한두 픽셀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포커스 아웃 하셔가지고 포커스 아웃 해보면은 밝은 별은 더 크게 보여요. 이게 일부러 이거 MF 보통 은나서 MF 놓고 찍으시죠? MF 놓고 갔을 때 포커스 아웃 하면은 큰 별은 동그라미가 더 커요. 작은 별은 동그라미가 작아요.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그리고 동그라미가 크면은 여기 맞추기 좀 편하겠죠? 이게 점 박혀 있으면 이거 여기 십자선 가상의 십자선 그려가지고 여기 넣으려고 얼마나 고생이 나겠죠. 그래서 포커스 아웃 하시면 별이 큰 별은 크게 나와야죠. 그래서 크게 나오니까 큰 별을 넣고 여기 가운데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온라인 하는 팁이었고요. 그리고 하고 고투했는데 막 반대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 은하수로 고투했는데 막 북쪽 보고 딱 네. 꼬라박고 막. 딱 네. 그러는 게 일단은 캘리브레이션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캘리브레이션, 나침반 캘리브레이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요거 잘 뽑혀요. 요거 있죠. 예. 이게 생각보다 잘 뽑혀야 되게. 이거 끼울 때 꼭 끼운 거 확인하시고, 만약에 정반대로 간다 이상하다 그러면은 여기 요 조이스틱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아스트로 모드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얘는 십자로 움직이고 얘는 좌우로 움직여요. 네. 그래서 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움직였을 때 아스트로가 잘 꽂혀 있으면은 이거 아스트로가 잘 꽂혀 있으면은 요 아스트로 킷 있죠. 킷이 돌아요. 요거 좌우 요 조이스틱 오른쪽 조이스틱 움직였을 때 킷이 도는데 이게 빠져 있으면은 요 돌리면은 얘가 돌아요. 폴라리스 전체가 돌아요. 근데 이게 왜 정반대로 가냐면은 이게 뽑혀 있을 때 GPS 온라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폰을 반대로 잡고 칼리브레이션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이게 뽑힌 상태에서 GPS 캘리를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쪽이 핸드폰 머리가 가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로 모드가 꽂혀 있으면은 핸드폰 머리가 카메라 액정 방향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아스트로 모드가 뽑혀 있으면은 이게 정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일단은 조이스틱 먼저 움직여 보세요.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얘가 움직이는지 폴라리스 전체가 회전하는지 보시면은 그게 이제 문제의 원인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전체가 온다 그러면 얘가 케이블이 단선됐을 수도 있고 살짝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똑바로 꽂았는데도 안 되면 뭐 껐다 켜보시고, 결국에는 케이블 단선이면 케이블을 새로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이 케이블이 생각보다 잘 빠지기 때문에 정반대로 간다면 이거부터 테스트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거 나침반 해가지고 북극성 보고 북극성인데 왜 90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자석이나 이런 거 다 떼고 다시 팔자 정리하신 다음에 또 하시면은 아마 될 겁니다. 이게 제가 현장에서 다 느낀 팁입니다. 이게. 처음 듣는 아까 그 파노라마 찍을 때 세로 방향으로 설정하는 그 네. 설정하면 한번 다시 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기 오른쪽에 설정해서 조금 스크롤 내리면은 네. 라이브 프리뷰 오리엔테이션 스위치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활성화하는 네, 활성화하고 이거 해보시고 똑바른 방향을 고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세로가 아닐 때는 그걸 꺼놔야 되나요? 상관없나요? 끄는 게 좋죠. 왜냐면은 가로로 놓으면은 아, 이렇게 가로 놓으면은 아까 이렇게 세로로 나와가지고 네네. 제가 이걸 좌우로 했을 때 네. 이질감 없이 좌우로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네. 만약에 그거를 끈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면은 카메라 네. 보여드려야 되나?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질감 없이 좌우로 돌아가요. 그렇죠? 보통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은 이 상태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기본 화면이 이거니까. 네, 그렇죠? 바로 올 때. 여기서 지금 이게 이 상태일 때는 정상이죠. 네. 지금 천장이 제대로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하면은 이렇게 하고 여기 저로 돌리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쪽으로 세팅을 하시고 하면은 좀 자연스럽고 보기 편한 화면이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로 지을 때는 꼭 그걸 체크를 해서 그걸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좋고 이게 L 브레킷 그거는 저는 해봤는데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켜고 해요. 세로로 할 때는. 네, 이게 또 카메라를 돌린다고 세로를 지키는 게 아니고 네. 그거를 꼭 아니요. 활성화 시켜야 된다. 찍히는 건 세로로 찍혀요. 근데 이제 조작할 때 느낌이 어색하다는 거죠.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네. 웹에서는 무조건 처음 기본 화면은 가로로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고 네.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투를 꼭 안타레스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을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또 기본 세팅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 혹시 있는 분 있으실까요? 뭐 아니면 근데 아마 보통 현장에서 트러블 겪으시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땅 보거나 네. 반대로 도는 거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가실 때는 정확히 북극성 봤을 때 0이나 360이 나온지 보고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할 때 폰 방향 똑바로 세팅하시고 그리고 스타 온라인 할 때 조금 아웃포커스 하면은 큰 별이 크게 보인다, 밝은 별이 크게 보인다. 그걸로 편하게 온라인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GPS가 아이폰이 정확하니까 안드로이드 폰이 정확하니까 요즘엔 다 그냥 상향 평준화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이게 GPS가 좀 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네, 그럴 때는 이제 보통 폰에 자석이 뭔가 붙여 있거나 그 정도는 뭐 네, 기본이니까 네, 결국은 그래가지고 뭐 수평 맞추고 하여튼 네, 다 맞추고 고투 하면은 네, 정확하게 그 별을 다 지킨 게 아니고 네. 한 10도, 20도 정도 틀어져가지고 찾아나오고 그게 10도, 20도 틀어진다는 게 보면은 그 나침반 값이 그만큼 틀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위아래는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위도 경도를 그 좌표를 보고 위성 좌표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아래는 대충 맞아요 항상. 근데 좌우만 틀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나침반 값이 10도, 20도씩 틀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네. 이 폴라리스는 정확하게 지금 적경축만 따라가는 거니까 저기축까지 감안한 작품들입니다. 조금 이게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고투할 때는 경위대식이에요. 적경적이 그 적도 좌표는 상관없어요. 적경축만 된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요. 무조건 이렇게고 여기서부터 추적할 때는 적경적이 좌표를 따라서 카메라를 조금씩 돌려주면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적 시작할 때부터는 적도의 모습을 흉내내지만 고투할 때는 경위대식이에요. 그럼 아이폰이 지금 네. 그 GPS 위성 신호 채널을 몇 개, 두 개를 씁니까? 한 개를 씁니까? 그 정도 스펙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제가 해봤을 때 전기차 주변에 있을 때 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도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탁 건조기 돌면은 이상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양한 요인으로 틀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맞춰도 네. 차라는 게 가끔씩 나는 안드로이드 문제가 싶어가지고 아이폰으로 바꿀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도 하고 실제 관측지 가서는 안드로이드 태블릿으로 많이 하거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저게 노트 10 이후부터는 원래 미국 GPS가 L1 채널 한 개를 가지고 오픈을 했다가 네. 한 몇 년 전에 그 L5 채널 두 개를 오픈했거든요. 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위성 채널 두 개를 가지고 네. 잡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안드로이드가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고 네. 그냥 바로 잡는 거는 아이폰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겨우에 이게 10도 20도씩 처음 잘못 고투하더라도 그 다음에 별로 온라인 하는 작업 자체가 그 GPS 오차를 바로 잡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만 깔끔하게 해주시면은 그 뒤로 추적 정확도는 문제가 크게 없어요. 이게 당연히 광각에서의 문제고 망원단에 가면 좀 다른 이야기긴 해요. 망원단에 가면은 그 캘리브레이션 잘하고 고투해가지고 스타 온라인 또 막 몇 번씩 하고 이래야 잘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고투했을 때 이만큼 틀어졌더라도 그냥 별 온라인 자체만 잘 해주시면은 나수 찍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네. 하여튼 간단한 게 어떤 날은 처음 딱 맞아가지고 네. 어떤 날은 2시간 동안 하다가 똑같은 똑같은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맞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선생님 아까 별을 네. 아웃포커스 시켜서 크게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는 찍잖아요. MF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MF 원래 초점 처음부터 MF로 안 하나요? MF로 하죠. MF 네. 한데 하기 전에 아. 초점을 맞추잖아요. MF 저 여기 네, 초점 네. 맞추기. 맞추기 네, 네. 하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별 온라인 할 때는 초점을 살짝 틀면은 거기서 온라인 하고 다시 칼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네네. 처음에 온라인 할 때 보면은 진짜로 이게 뭐 당연히 좋은 곳들 가시겠지만 저처럼 딥스카이 찍는 사람들은 정경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진짜 하늘만 좋은 데를 찾아가요. 네. 그런 데서 딱 해가지고 고투해가지고 20mm로 보면은 별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화면 전체에 네. 다 밝은 별, 어두운 별 그냥 다 똑같이 점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에 뭐가 도대체 뭐가 무슨 별이야 이러면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아웃 해보면은 밝은 별은 크게 보이고 작은 별은 작게 보이니까 확실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요즘 미니리스트는 화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네. 확대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도 네. 음. 괜찮긴 한데 막상 이제 초보자의 눈에서 보면은 여기 액정에 화면에 별이 쫙 깔려 있으면은 내가 처음에 고투했던 별이 뭔지 찾기조차 힘들어요. 별이 그냥 다 촘촘촘촘 박혀 있으니까 이 액정도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커스 아웃하면은 별 크기로 밝기가 구분이 돼요. 소니 같은 경우는 화면을 확대하더라도 포커스 포인트가 네. 그 별에 맞아지고 그래서 그냥 반사도 그러니까 자동 빛이 맞아지는 거예요. 소니 같은 경우. 저는 항상 MF로만 해가지고 음. 이 렌즈는 항상 MF로 씁니다. 이게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또 뭐 혹시나 세팅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혹시 네, 세팅할 때 그 네, 화면 안에 네. 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타레스로 갔다고 했는데 네. 화면 안에 안타레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채워주기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야죠. 하고 네. 좀 맞춰가지고 네네 이게 아무 뭐 장초점이 아니잖아요. 20mm, 50mm 이 정도면은 조금만 틀어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별이 저기 있다 그러면 이거 조이스틱 조작해서 여기로 돌려주면 되죠. 그 정도 하면 화면에 들어와요. 20mm 정도에서는 당연히. 혹시 또 세팅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이렇게 지금 폴라리스 아까 찾았잖아요. 고트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요 선에 지금 폴라리스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 네. 동그라미 안에다가 고투한 별을 집어 넣으시면 돼요. 네네. 네. 네. 혹시나 또 세팅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또 없으시면은 한번 이제 촬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팅 다 하고 촬영하려면은 막막하죠. ISO 몇으로 해야 돼? 노출 몇 초 줘야 돼?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거 화이트 밸런스 뭘로 해야 되지? 되게 막막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좀. 그래서 근데 딥스카이 찍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 안 해요. 딥스카이 찍는 사람들은 딥스카이 전용 카메라에 개인인데 ISO로 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개인을 그냥 고정된 값 하나만 써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촬영할 때 ISO는 몇으로 하지? 노출 시간 얼마나 주지? 이게 항상 궁금해요. 그리고 그 가서 찍고 있으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왜 고투했는데 반대로 가냐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이 ISO 몇 줘야 돼요? 몇 초를 찍어야 돼?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ISO는 뭐냐면 불변성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센서마다 다 있어요. 불변성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ISO 100부터 3500까지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ISO 높으면 노이즈 많이 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이즈 장착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은하수는 후보정 하잖아요. 밝기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ISO에 밝기를 맞춰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ISO 100이 제일 장착을 해요. 근데 보면은 장착을 하고 조금 줄고 조금 줄고 조금 줄더니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조금씩 줄긴 하는데 요거보다는 조금씩 비슷해지죠. 그렇죠? 이럴 때 이 카메라의 불변성 포인트는 800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집 스카이 찍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 카메라로 찍는다 그러면 ISO는 800 고정 딱이에요. 다른 ISO 안 써요. 요거 그냥 요거 써요. 카메라별로 근데 값이 달라요. 네,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어때요? 이거는 후지 카메라거든요. IS 200, 400, 800 해가지고 다 찍어서 노출을 같은 값을 맞춘 거예요. 그럼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얘는 200 쓰는 거예요. IS 200 찍으면 어둡지 않아요?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노출 시간 늘리면 돼요. 그러라고 별추적기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200으로 해서 15초 노출 주고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근데 200 놓고 뭐 1분, 2분 찍으면 그래도 뭔가 나오니까. 그리고 보정해서 결국에 값을 맞추면 비슷한 값,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네, 불변성 포인트 설명을 드렸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면서 볼륨을 점점 더 높이면은 처음에는 볼륨이 올라갈수록 저 선명하게 잘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이면 찢어지죠. 그렇죠? 막 목소리 찢어지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앰프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 찢어지기 직전의 값이 불변성 포인트인 거예요. 카메라에서는. 그래서 센서별로 불변성 포인트가 여기서 와이파이가 안 붙어 있네요. 사이트가 있구나. 이게 정리된 사이트가 있거든요. 혹시 와이파이 따로 있나요? 네, 벨로 코리아. 비행은 벨로 1. 됐습니다. 이거 나중에 혹시나 이거 주소 원하시는 분은 제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 다 있어요. 웬만한 카메라에 리스트로 다 들어있고요. 많이들 쓰시는 소니의 A7 마크 3를 한번 찾아볼게요. A7 마크 3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가로는 ISO예요. 세로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뚝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가다가 쭉 떨어져요. 근데 보통 이 값을 쓰죠. 요거 5만 넘는 값 안 쓰시겠죠? 그러면 이때 A7 마크 3의 불변성 포인트는 636이래. 636 없고 그 대충 근처에 값이 있죠. 한 800 그 정도로. 그러면은 A7 마크 3는 800으로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거? 네? 소니 알파이. 소니 알파이.
A7 알겠습니다. 카메라 기종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진다는 네, 다 달라요. 죄소서만 다르고 얘는 보면은 최신 기종일수록 이게 낮은 경향이 있어요. 318이 불변성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카메라들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캐논의 R6를 한번 볼게요. 이런 카메라들이 있어요. 이건 뭘 써야 되지? 이건 저 같으면 400을 쓸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R6, 캐논의 R6. 네,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400이나 800이나 찍었을 때 당연히 400으로 찍으면 노출 시간이 길게 줘야 되고 800으로 찍으면 짧게 줘야 되겠죠. 근데 현장 상황에 따라 그런 게 또 있으니까 두 가지 찍어보고 취사 선택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소니 알파 1은 알파 1이요. 어디 있을까요? 이건가? 이거 보면은 뚝 떨어지죠. 보통 이게 보통의 그 불변성 포인트 값 그래프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뚝 떨어지는 값이 있으면 그냥 그걸 쓰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503이네요. 그럼 한 600 정도 네. 주고 찍으시면 되는 거죠. 네. 보통은 뚝 떨어지는 값이 있고 여기 뭐 소니, 삼성도 있고 뭐 리코, 펜탁스, 하셀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카메라를 찾아가지고 뭐 1DX는 이렇게 이런 캐논 애들이 특이한 애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3200이에요. 3200. 쭉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평탄화되는 시점에 그 값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주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 카메라의 불변성 포인트 값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죠. 좋은 정보입니다. 그게 지금 그 카메라가 미러리스 넘어오면서 네, 노이즈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네, 요즘 나온 것들이 보통 한 ISO 한 400 정도에서 이게 떨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할 때는 듀얼 게인이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지금 ISO 100에서 제도에서 올라가가지고 네, 400이나 500이나 이렇게 그 카메라 제도사에 따라가지고 네, 떨어지는 요 2차 게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ISO 400을 넣는 이유가 네, 그 때문에 2차 게인 그 노이즈 줄어드는 거 네. 있고 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넣거든요. 어쨌든 간에 네, 그거를 확인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직접 찍어서 테스트 해보시고 그 값을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 개인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희가 중요한 건 결과값이니까요. 혹시 네, 그 아까 그 포톤스투 포토 네, 사이트에서 네. 제 카메라가 R3를 사용하는데 네. R3 그래프를 확인했더니 좀 너무 특이하게 나와서 혹시 그래요. 스르님이 어떤 개인으로 사용할지 궁금해서. 네. R6보다 더 네, 더 이상해요. 더 이상. R6가 소니 R6. 아, R3. R3가 요거 아, 죄송합니다. 딴걸 만나고 있네요. R3를 보시면 아, 딴? X3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아, 잘못 봤나 네. 보네. 아, 죄송합니다. 특이한 게 있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신 기종 이런 거 마크 5 이런 애들 이렇게 거기는 또 괜찮네요. 특이한 애들이 찾아보면 하나씩 있는데 그럴 때는 뭐 6,400이 그 값인 애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6,400으로 찍냐 안 찍죠. 왜냐면은 6,400이면 조금만 줘도 타잖아요 사진이.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3,200으로 해서 노출 시간 조금 더 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기 그러면 별 사진하고 네. 바다 장노출하고 그것도 네. 똑같은 현상입니까? 다 똑같아. 장노출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뭐 그냥 그 ND 필터 꽂아서 장면 추출하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노출 시간은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 불변성 포인트 기준으로 실제로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찍다 보면은 감이 와. 이 정도 밝은 하늘이면은 내가 저 같은 경우는 IS 800을 주로 쓰거든요. 800에 놓고 1분 찍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하늘이 너무 좋아. 막 운해가 깔려가지고 작광도 하나도 없고 은하수 너무 진하게 봐. 그러면은 2분도 해보고 2분 30초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찍다 보시면은 불변성 포인트라는 기준점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노출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해보시면서 자신의 그 기준값을 찾아보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은 하늘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몇 분 찍어야 돼 이렇게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찍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주광 햇빛 씁니다. 햇빛 쓰고 그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정하는 프로그램이 다 컬러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RGB 값을 뭘 잡아 늘리고 뭘 줄이고 해서 그 색깔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크게 그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주광에 놓고 찍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같은 은하수를 찍었지만 어떤 사람은 푸르게 보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찍어보시고 맞는 화이트 밸런스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노라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파노라마는 IS 자체는 똑같아요. 이게 그냥 센서 특성상 이걸로 찍는 게 가장 그 이득이 좋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데 노출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요. 왜냐면은 파노라마는 찍을 게 많아요. 그렇죠? 단컷으로 찍을 거면은 은하수 중심부 단컷을 찍을 거면은 내가 뭐 3부씩 10장 찍어도 30분인데 30분이면 10장이 나오죠. 근데 파노라마 찍을 때는 내가 한 장을 만들 때 찍어야 될 사진이 5장이 될 수도 있고 10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10장을 3부씩 주고 찍으면 30분 동안 이거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은하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제일 밑에 안타레스랑 밑에 부분은 금방 슉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짧게 찍고 짧게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분씩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분씩 6장을 찍어서 한 장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찍어서 한 장 만들고 해서 나중에 보정 프로그램에서 취사 선택을 해요. 이거는 가렸네 넘기고 이거는 위성 지나갔네 넘기고. 왜냐면 길게 찍으면은 위성 지나고 비행기 지나고 막 구름 지나고 엉망진창이잖아요. 3분씩 해가지고 30분 동안 겨우 한 장을 만들었는데 여기 구름 지나가서 이빨이 빠졌어. 파노라마인데 이빨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노라마는 그냥 짧게 찍어서 일단은 옵션을 여러 개 만들어 두고 후보정에서 커버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저는 보통 1분 정도로 찍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생각하는 거는 단컷의 품질보다는 모든 프레임의 균일성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여러 개를 세트를 만드는 거죠. 6장짜리 세트를 여러 개 만들어 두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균형 안 좋은 거 버리고 괜찮은 거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또 지금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 또 있으실까요? 파노라마는 네. 파노라마 1분씩 찍으면은 네. 그 1분간도 네. 흐르잖아요. 일단 은하수 따라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 전경 부분이 네. 또 흘러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경은 따로 찍고 파노라마를 찍어요, 아니면은 저는 따로 찍어요. 보통 이제 어두운 데 가면 방명 위에 찍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전경도 똑같은 화각으로 만약에 내가 40% 오버랩으로 다섯 요 장을 이렇게 찍었으면 전경도 마찬가지로 추적하지 않고
5장을 미리 찍어 놓는 거죠. 여러 장 찍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장 찍으면은 전경도 마찬가지로 스택이 되고 노이즈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은하수 뜨기 전이나 이제 은하수는 다 넘어가고 뭐 해가 뜨기 전이나 뭐 그럴 때 이제 미리 찍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뭐 지상 같은 경우는 포토샵이나 뭐 그런 데서 합성 잘 해주니까 그렇게 미리 찍어 놓고 은하수 그렇게 찍어서 합쳐서 올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그 파노라마를 찍고 나면은 네. 추적을 하고 나면은 네. 나중에 이제 그 전경을 찍으려고 딱 오면은 네. 삐뚤어져 있잖아요. 아, 네. 그럴 때 근데 그거 사실 똑같이 찍으면은 네. 약간 원래 의도했던 전경하고 좀 각도가 달라지거나 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이게 추적도 안 하고 찍을 때도 있어. 그냥 이게 물론 그냥 이걸로 한 폴라리스 없이 그냥 찍을 때도 있어요. 네. 그냥 평소에 패닝 샷으로 찍는 그거 베이스로 찍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 놓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파노라마 촬영 화면 설명을 또 드릴게요. 파노라마 촬영은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보통은 저는 프로만 써요. 프로 쓸 때 세팅을 요 밑에 숫자 값들을 정확히 넣어줘야지 의도한 대로 나오고요. 여기서 뭐 센서는 풀프레임이나 이거 자기의 센서 포맷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풀프레임이나 이거 APS-C랑 둘 중에 하나를 쓰실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리고 초점거리는 렌즈 초점거리에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20mm니까 20으로 하고 컴플릿 할게요. 이게 아마 한글로는 완성인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컴플릿 확인했더니 완성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영어로는 괜찮아요. 랜드스케이프하고 포트레이트로 나오는데 한글로는 풍경하고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야? 당연히 파노라마니까 당연히 풍경이죠. 풍경 찍으시는데 사실은 네, 가로가 랜드스케이프고 세로가 포트레이트예요. 이거 그러니까 가로가 풍경이고 세로가 인물이에요. 한글로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세로로 달아놨으니까 포트레이트이고 한글에서는 인물로 놓고 찍는 게 맞죠. 내가 은하수를 인물로 찍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세로냐 가로냐 이거예요. 그리고 오버랩 퍼센티지는 이제 한 장 한 장 얼마씩 겹칠 거냐 이건데 보통은 40%가 좋고요. 왜냐면은 관광 렌즈 같은 경우는 주변부에 왜곡이 있어요, 그렇죠? 왜곡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주변부끼리 합치면은 막 별이 두 개가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40%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고, 만약에 뭐 50mm로 찍으신다. 50mm는 주변부 왜곡이 크게 없어요. 그럴 때는 뭐 30%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뭐 15%까지는 이제 이거는 거의 주간 파노라마 하는 수준 오버랩이고 30이나 저 같은 경우는 40%에 맞춰서 찍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 제일 앞에 값 180도에 뭐 이 값이 이거 누르면은 시작점으로 가서 스타트 버튼 누르라고 돼 있어요. 한글로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걸 놓고 저번에 누가 이거 고장 아니냐 그랬는데 다 이렇더라고요. 가다 멈추라는 거. 네. 여기서부터 시작한 여기에 만약에 보통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 은하수 중심부를 시작점으로 잡아요. 왜냐하면 제가 빠르게 움직이고 지상물을 가리기도 쉬우니까. 그래서 은하수 그 밑에 안타레스 있고 한 밑부분을 시작점으로 해서 여기 시작점으로 잡으시고 스타트 누르면 바뀌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오늘 아치를 찍는다 그러면은 대충 돌려가지고 카시오페이아까지 보여요. 아치 찍는 날은 쭉 돌리면은 늘어나죠. 이게 여기 보면은 3 1이에요. 왜냐면 지금 가로 3장 세로 1장이에요. 지금 4장 됐죠. 돌리면 돌릴수록 늘어나. 이게 지금 내가
가로로 몇 장 찍는지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가로로만 돌리고 있으니까 5장 정도. 보통 20mm에 5장 하면은 아치 모양 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근데 만약에 은하수 고도가 너무 높아, 너무 높으면은 이게 은하수 아치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합쳐보면은 위에가 막 찌그러지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 올려가지고 이제 이 로우를 늘리는 건 지금 2로우죠. 한 이 정도로 놓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엔드 버튼 이제 누르면은 폴라리스가 알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두 줄로 찍을 거다. 이걸 지금 얘랑 위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로 5장, 세로로는 두 줄로 찍을 거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눌러보면 얘가 좀 버튼 같이 안 생겨서 그런데 눌러보면은 이걸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지금 이렇게 찍을 거다. 순서대로 이렇게 찍을 거다 알려주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스타트 누르면은 스타트 포인트로 가요, 지금. 안 가.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한 번 더 누르면 지가 스타트 포인트까지 가요. 물론 촬영 시작해도 알아서 스타트 포인트로 갑니다. 그냥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스타트 와서 찍고 보여주는 것까지 됐죠? 여기서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세트를 여러 개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10개가 한 세트예요. 그러면은 10장 1분씩 지금 10분씩이죠. 하나 만드는데 10분인데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걸려요. 13분, 15분 이렇게 걸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여러 장 찍으면 지금 이 상태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또 만약에 이 가운데 중심 부분이 좀만 더 가면 가려. 그래가지고 한 세트밖에 못 찍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여러 장 찍고 넘어가는 게 유리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요 위에 저 네모 버튼 누르면은 몇 장씩 찍을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패널에다가 뭐 나는 3장씩 찍을 거면 3 하시면 되고요. 인터벌을 다른 걸 건드려. 네, 이게 이거 넘버 오브 포토스인데 한글로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각 패널당 몇 장씩 찍을 거냐, 3장.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그 0.8초니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을 하면은 그냥 찍고 이제 다음으로 가요. 제가 이게 두 번째 패널 가서 안정화 시간이 좀 있어요. 안정화를 한 다음에 찍어요.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근데 이거 항상 할 때 헷갈리는 게 하나가 있는, 항상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아스트로 모드에서 캘리브레이션 다 하면은 캘리브레이션 다 하면은 그 스타 트래킹 버튼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트래킹 버튼이 뜨죠. 지금 제가 뭐 빼먹어서 안 뜨는 것 같은데 고토해가지고 지금 컨펌하면은 이제 스타 트래킹이 뜨죠. 그거 할 때도 아까 여기서 이렇게 세팅 다 했죠. 아까 세팅 다 하고 찍기 전에 스타트 트래킹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트래킹 안 하고 찍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시작하기 전에 스타트 트래킹 꼭 하시고 촬영을 이걸로 시작해 주시면 이제 추적하면서 척척척척 찍어요. 추적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천천히 돌아요. 추적할 때는. 그래서 파노라마 찍는데 이게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추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 찍으시면 됩니다. 지금 도는 거 보이시나요?
어쨌든 그렇게 확인하시고 찍으시면 돼요. 이게 나중에 파노라마 실컷 찍고 왔는데 별이 딱 찍찍 늘어나 있으면 되게 슬프거든요. 제가 호주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혹시나 파노라마 이 화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까요? 여기 누르는 걸 어디 누르는지 바로라서 풍경을 해놨거든요. 네. 13mm 해놨고.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요 시야각에서 시작 버튼 누르시면 스타트 포인트를 시작점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조이스틱으로 움직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네, 찾아요? 아니 직접 설정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를 끝으로 하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을 거다라고 알려주는 모양을 거죠. 알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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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은 몇 장이고 몇 장씩 찍을 거냐 이게 여기 나오는 거죠. 네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파노라마 찍을 때 네. 아까 두 세트나 세 세트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쭉 돌고 다시 한 번 돌고 이렇게 찍나요? 아니면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찍나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장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찍고 또 찍고 세트를 하나씩 만드는 걸 더 선호하고요. 근데 특정 상황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하수 코어가 조금만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 산에 가려. 그러면 코어만 일단 빨리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 지금 한 장면을 석장을 찍고 넘어가고 석장 찍고 네. 넘어갔을 때요 석장 전부 다 합쳐가지고 스케치가 되나요? 네. 그게 제가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의 강점입니다. 끝내줍니다. 그한 세트씩 찍으면 네. 한 세트 끝나면 다시 원위치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네, 다시 시작하면은 그 설정값 그대로 다시 찍어요. 네. 아 그것도 포토샵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포토샵은 아니고 파노라마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그 전용 프로그램으로 하면은 다 됩니다. 아까처럼 두 줄 이렇게 네. 해서 찍어야지 되는 거죠. 한 줄로도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치를 찍을 때 만약에 아치가 너무 하늘 높이 떠 있어요. 그러면은 20mm 정도로 찍어 보면은 아치 제일 높은 부분이 프레임 끝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나중에 합쳐 보면은 이게 파노라마 합쳐 보시면은 제가 드림 파일도 그런데 꼭대기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꼭대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위로 한 줄을 더 찍으면 좀 더 예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현장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보고 이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한 줄짜리가 가로 한 줄이 제일 편해요. 보정하기는 제일 편해요. 근데 그런 왜곡 때문에 나중에 보정이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위로 한 줄 더 찍으시면 돼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지상을 기준으로 합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줄을 찍으면 위에 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엔 또 전용 프로그램을 또 알아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또 파노라마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는 분 계실까요? 아무래도 실패 확률은 2단으로 찍었을 때 실패 확률이 좀 더 많나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합칠 때는 그거 별만 있는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았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상이 이렇게 흐르니까 보정할 때도 방해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만 위주로 먼저 찍어요. 그렇게 찍고 나서 지상은 따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그렇게 할 때 보니까 확실히 그 별만 있는 화면은 좀 실패 확률이 높더라고요. 또 궁금한 거 있는 분 있을까요? 한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네. 네.